네, 유로화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유로가 시장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유로화가 1달러 36센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환율 전쟁 그야말로 글로벌화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엔화 그리고 달러, 우리나라 화폐까지 모두 다 가치가 심상치 않지만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화제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나요? 예, 작년에는 그 유럽이기 때문에 네. 많은 뉴스를 장식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아마 유럽 관련된 얘기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유로 환율이다.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유로당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1.36달러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네. 아마 이 수치는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2011년 1월 초 이후에 13개월 만에 최고치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비니 교수가 갈피를 못 잡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루비니 교수가 1유로에 1달러까지 떨어지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유로가 강세돼서 지금 유로당 1.36달러 되니까 루비니 교수의 얘기를 듣고 유로화에 베팅한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나도 엄청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루비니 교수의 유로화 예측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로화의 강세는 대부분 통화에 대해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엔저를 유도함에 따라서 엔화 대비해서도 33개월 만에 최고치, 그래서 유로당 120엔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모든 통화에 대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로화의 강세 우려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까지 사실 유럽 위기로 시달렸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유로가 최근처럼 강세를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행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아하게 생각한다. 저도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네. 지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유로랜드의 상징이기 때문에 유럽 위기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성급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데는 유로 측에서 유로를 강세시키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에서 자국 통화 약세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결부돼서 그 효과가 시너지가 돼서 이렇게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체적으로 유로화를 강세시키는 요인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꼽은데요. 네. 전반적 분위기가 유럽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지 않느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 위기 바로미터에 해당되는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5% 내로 하락된 상태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7% 넘으면 디폴트 우려, 5% 떨어지면 그만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만 반비례 관계가 있는 채권 가격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페인의 국채 매력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피그스 국가 중에서 이 아일랜드가 최근에 위기를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이끄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해서 달러가 약세, 그 다음에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엔화와 달러에 대비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요인도 가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로화 강세가 되는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환율 전쟁에 유럽이 조금 희생당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보다는 상당히 크게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심리들이 유럽의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특히 수출업체들 사이에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글로벌 환율 전쟁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셔야 된 지 벌써 3개월째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글로벌 환율 움직임에서 가장 불리한 국가는 어떠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유로화가 가장 불리하게 나타나고요. 네. 신흥국 통화 중에서는 한계 원화가 가장 불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빈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이미 방침이 발표됐죠. 그렇죠. 그래서 토빈세 부과 대상이 상당히 내년 올해 들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산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상당 부분 강조했던 소위 이중적 이렇게 토빈세 부과하는 얘기를 정책적으로 건의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 분위기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채권 거래세, 소위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지금 정책적으로 권유한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버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금 가지고 이렇게 보는 외환의 그 규제에서 보면 토빈세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들이댈 만큼 유로화가 불려고 한기 원화가 불려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환율 전쟁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토빈세 부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처럼 이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은 가장 이기적인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상대방이 좀 가장 불리한 행동을 하면 가장 이렇게 공정치 못한 행동을 하면 자 이쪽에서는 신사적 대응하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유명한 법칙이 있죠.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게 맞나요? 네. 그런 법칙으로 해서 사실 선진국들이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유도하다 보니까 유럽도 거기에 맞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자막에도 나오고 있으면 미국이 가장 글로벌 환율 전쟁을 가장 시발점으로 촉발시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에 환율 전쟁을 길게 보면 가장 시발점이었었거든요. 네. 여기 일본이 아베가 들어오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화 약세가 됐던 것이 지금의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이슈가 될 만큼 이렇게 된 상태고요. 여기에 중국이 위안화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 내지는 환율 방어 차원에서 통화 공급을 통해서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거나 내지는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서다 보니까 유럽도 어떻게 되느냐. 유럽도 마침내 유로당 1.36달러 이렇게 돌파하다 보니까 토빈세 부과만 아니고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게 이제 드라기 패키지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제1의 드라기 패키지라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가는 것을 제2의 드라기 패키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2의 그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로화의 경제권과 관계없이 강세가 돼서 수출업체가 분리업체 되는 것을 방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다 할 정도로 드라기 패키지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로존에서 제2의 드라기 패키지를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제2의 드라기 패키지의 목적은 네. 환율 방어에 나서는 거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제1의 드라기 패키지는 과거에 실었던 국채 매입 프로그램 여기서 그리스라든가 이런 피그스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EU가 그를 사줘서 사실상 디폴트 위험을 모면하는 이런 게 제1의 드라기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의 드라기 패키지에 추진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제1의 드라기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그 다음에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판단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 독일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당 1.36달러에서 다른 국가들은 죽겠다고 아성치지만 독일은 버틸 수 있는 환율 수준이 유로당 1.5에서 1.9달러. 이게 경쟁력이 큰 국가의 여유입니다. 네. 여유입니다. 근데 프랑스에도 이탈리아는 1.1달러에서 1.2달러가 사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 수준이 1.36달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일은 아주 경쟁력이 좋아서 여유가 있는 거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는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이 환율 수준조차도 굉장히 네.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독일이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입장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드라기 패키지를 제2의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할 때는 이 피그스 국가들이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위 드라기 패키지 내지는 거기에 반대적인 측면에서 ECB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탈취될 조짐을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더 풀어주면 어떠냐 하면 이 국가들이 다시 한번 도덕적 해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유로화는 방어를 하겠습니다는 다른 측면에서 위기 극복에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불락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드라기 패키지 유로존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에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환율 전쟁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정책 추진을 보면 네. 상당 부분 좀 시기가 늦고 또 이렇게 이런 논의는 이렇게 지금처럼 환율이 쏠릴 때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잘 전문가끼리 논의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수출업체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국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뭐든지 문제가 터지고 그때서부터 공론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막상 그 정책을 결정해서 이걸 추진할 시점이 되면 뭐냐 환율은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선진국들의 정책의 결정 시기와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시기, 정책 공론화하는 것과 분명히 좀 구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최근에 한국판 토빈세 부과 논의는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상 한국형 토빈세가 채권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만 이렇게 거래 대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에서 쓰는 건 마찬가지로 주식 부분에 있어서도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쏠림이 됐을 때는 토빈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사실 이 거래의 내역을 좀 확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토빈세 부과하는 국가들이 철저하게 금리 차가 이렇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빈세 부과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와 같은 보완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한은이라든가 이런 보고서에서 보면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연구소 보고서가 그런 것을 보완형 내지는 자기의 방어적 차원에서 꼭 타임을 그런 쪽으로서 보고서가 내놓는 측면이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전에 지금까지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측면의 보완적 측면의 국민들이라든가 경제를 희생시키는 이런 측의 방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정책을 보완시키는 정책권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꼭 문제가 돼서 금리 인하가 안 했다 해가지고 비난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환율에서는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되면 상당 부분 공감대를 못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스텝이라는 것은 스텝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현상이 터지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그게 금리 인하가 사실 외환의 환율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쪽에 정책 건조하는 모습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을 없는 이런 사람들의 봉급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이라든가 연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경제 생활 안정 입장에서 이런 쪽에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외환시장 움직임과 함께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